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우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포근하였죠. 벌써 봄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유만큼 중요한 것도 드물지 싶습니다. 저는 겨울을 몹시 싫어하는 편입니다. 모르긴 해도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게도 겨울의 정치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주말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일상에서 가장 평화가 가득한 날은 금요일이죠. 날마다 금요일 같은 마음이라면 참 세상 살만 나겠죠. 저는 카톨릭 신자라 주일이면 당연히 성당에를 가야 하지만 요즘 신앙인으로서 몹시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시골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주일 미사를 준비하는 신부님을 돕던 소년이 실수를 하였죠. 미사 중 성찬 전례 때 사용할 포도주 잔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신부님은 소년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죠.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이죠. 성당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성찬 전례는 가톨릭 미사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의식입니다. 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년은 자라서 공산주의 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또 큰 도시의 성당에서 미사 준비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죠. 이에 신부님은 자상한 눈길로 소년을 토닥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하였죠. 이 소년은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인 풀톤 신이 되었습니다. 티토 소년은 그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느님을 비웃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고 쉰 소년은 하느님의 귀한 사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편집장님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고생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모진 말을 쏟아내곤 했었죠. 출판사가 날마다 살얼음판을 걸 때였습니다. 제가 이때는 아마 가난의 마귀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수록 서로 축복하며 긍정의 믿음을 심어줬으면 지금까지 우리 해드림 출판사에서 홈런 몇 개는 쳤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참 못났었습니다. 스스로 어두운 기운이 되었으니까요. 독자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책은 긍정의 힘을 담은 그릇이죠. 다시 말하면 풀톤 신을 만드는 책은 있어도 티토를 만드는 책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은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가난을 즐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난이라는 것에도 일정 부분 미학이 있죠. 문학, 기타, 예술에서는 가난이 아름답게 그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미학보다는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를 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난도 족쇄 같은 것이어서요. 한번 채워지면 좀처로 벗어나기 힘듭니다. 저는 종종 가난을 천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는 매주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배우 이인혜 씨가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소개되는 이웃들을 보면 가난을 함부로 미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송의 사연을 듣다 보면요, 나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통화에 5,000원 후원하는 ARS를 매번 누르게 되죠. 출판사를 하면서 가난으로 마음 다치고 고통스러울 때가 숱하였지만, 그 가운데 좀처럼 잊지 못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해드림 출판사 초창기 때였죠. 우리 편집장님에게는 4살 된 손자가 있었는데요.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없던 이 아이는 제게 친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른 아이이기도 하고, 이 아이로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죠. 어릴 때부터 저를 친할아버지로 알고 자란 아이입니다. 아이 아빠가 쉬는 날이면 우리 출판사 사무실로 놀러 오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점심 무렵 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서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점심 사 먹일 돈이 없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을 돌려보내는데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걸어가던 세 사람의 뒷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뒤뚱거리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역을 향해 걸어가는 아이 모습을 지켜보자니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벌써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만 제게만 깊이 남은 기억일 것입니다. 아이는 당연히 어려서 기억을 못할 것이고 지 엄마 아빠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겠죠. 아팠던 사람만 기억을 오래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곧 설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명절은 참 부담스러운 날이죠. 영세 사업자들 마음은 벌써 우울해져 있을 겁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설날인데 봉급이나 보너스는 고사하고 직원들에게 선물 하나 사줄 돈이 없는 겁니다. 뭐가 넘어졌네요. 당시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 일을 했는데 2 직원이 벽을 바라본 채 일을 하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무작정 나온 것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 당연히 돈을 빌릴 데도 없는 것이죠. 빈 전화 한 통 할 것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와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반복해서 전철을 갈아타고 내리며 배회를 하다가 신도림역에서 그냥 내렸습니다. 근데 눈이 팡팡 내리더라고요. 전철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 2 직원 모습이 아른거렸죠. 아무튼 설 하루 앞둔 그날도 잊지 못하는데 그날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가난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 자체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아파도 당당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나보다 더 가난한 또 이웃을 둘러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돈 10만 원이 없어 쩔쩔맬 때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작은 돈이라도 후원은 해왔습니다. 비록 빈자소인일지라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제가 후원하는 10만 원은 부자인 사람이 1000만 원 후원하는 가치에 덜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옛날 시인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가난을 소재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졸시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까? 제목은 바람은 불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희망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낭송은 오세환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바람은 불었습니다. 이순훈. 바람을 안고 일어나. 바람을 안고 잠이 듭니다. 뼈마디가 피 묻은 신음을 뱉어도 바람잘날 없어 살았습니다. 눈 뜨는 하루가 두려울 때도 홀로 있는 시간이 눈물을 찍어내도 바람은 불었습니다. 때론 여우별처럼, 때론 숨 멎은 듯 불어도 힘들고 지친, 기도할 수 없는 날에도 바람은 불었습니다. 부딪히고 찢기며 목 졸리며 바둥거려도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처럼 붙들었습니다. 그 바람을 이루는 날, 가장 먼저 찾아갈 어머니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 가난한 환경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임대출판이 끝내 실패하게 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점에서 책 한 권이 팔리면 저자에게 책 정가의 55%를 지급하고 출판사가 저자의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는 CEO 출판. 결국 출판사를 저자에게 빌려주고 모든 유통, 홍보, 수익 관리를 출판사가 해주겠다는 그 발상 자체는 이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출간을 별로 못하던 우리가 한 달이면 몇 권씩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는 듯 해서 열심히 책을 만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실수는 저자와 유통계약 기간 제한을 안 두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는 배본처가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에서 창고를 갖추고 출간되는 모든 책을 보관하면서 각 서점에 배본을 직접 하거나 보관은 출판사에서 하고 배본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서점에 들어갈 책을 수거해가는 그 배본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해드림 출판사는 창업 때부터 보관 및 유통을 담당해주는 배본처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1000부를 출간하면 저자가 자신이 사용할 책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배본처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배본처에서 우리한테 그 산정하는 그 비용 내용은요, 책이 전체 몇 종인지,
그리고 책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포장비, 서점 출고 횟수와 출고 부수, 또 반품 처리, 저자 기타 서점 이외로 배송하는 택배비, 기본 물량이 이렇게 넘었을 때 추가 비용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전체 비용에 다 산정을 합니다. 심지어 재고가 한 권도 없어도 책 제목이 등록되어 있으면, 배본처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도 책 종수에 들어가니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한데 저자와 유통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제가 해두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배본처 물류 비용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책이 꾸준하게 출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통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한 책이 1년이 지나도 다 판매되지 않으면 폐기를 하거나 저자가 인수해 가는 것으로 하죠. 이런 부분은 저자들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판사는 안 팔리는 책들이 쌓여서 견디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저자들은 자신의 책이 몇 부나 판매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산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출판사에서 계속 비용을 부담하며 책을 보관, 유통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시효 출판을 하면서 이 유통계약 기간을 두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지켜갔더라면 시효 출판은 일정 부분 좀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저자들이 책을 출판사에서 수년 동안 보관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배본처에는 매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니까요. 한 달에 책이 몇 권씩 나간다 해도 보관비 충당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저자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시효 출판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요, 기왕 저자에게 책 정가의 55%를 지급한다면 철저하게 승산이 있는 원고로 한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원고마다 제가 시효 출판 계약을 하고 말았죠. 출간된 책이 많아야 그 가운데 뭐 이무기도 나오고 용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간 저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 온갖 트러블이 다 생겼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대형 서점에서 즉시 결제를 조건으로 책을 한 번에 50권이나 100권 주문하면 심지어 50%까지 할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책 정가의 50%를 받아서 저는 저자에게 55%를 주는 모순이 생긴 것이죠. 저자들에게 처음에는 매월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책 도매상이라 할 수 있는 총판 같은 곳에서는 책 대금을 결제일 3개월 이후로 그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점 정산은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이 어음 때문에 저는 먼저 저자에게 정산을 해야 하는 또 상황도 발생을 하였죠. 책이 막 출간되면 저자 역량에 따라서 저자 주변에서 계속 주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점에서는 책이 나오자마자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책이 좀 나가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선주문을 50권 또는 100권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한 달 정도 반짝하다 그치는데요. 저는 이런 선주문의 이 책조차 판매로 잡아서 저자에게 정산을 해주고 나면 두어 달 있다가 반품이 다시 반품으로 선주문했던 책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책이 이제 더 안 나가서 저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이제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조차 이제 저는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주문 이외에도 서점이나 총판 등에서는 재고 확보 차원에서 주문을 하였다가 6개월이나 1년 심지어는 2년이 지나서야 반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그달 정산해야 될 금액에서 이를 다 공제해 버리는 것이죠. 서점으로 출고되면 그것을 독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무조건 판매 부스로 취급해 버린 것은 저희 큰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일부 대형 서점과 총판에서는요, 또 정산해야 될 금액보다 실제로는 적게 정산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유예시켜 두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런 경우도 저자에게 적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효 출판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무조건 1천부 출간을 고집하였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상황에 따라서 300부도 출간하고 500부만 출간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1천부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재고는 쌓이게 되고 매월 부담하는 배본처 창고비와 유통비는 점점 늘어났죠. 시효 출판은 주로 문학 이외의 분야로 학습서나 실용도서,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 책들이 중심이었는데요. 딱히 유통계약 기간을 두지 않았던 터라 창고비는 창고비대로 지불하고 어쩌다 한 권씩 주문이 들어오는 책들조차 저자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1년에 책 몇 권 팔려봐야 창고비 충당도 안 되는데 푼돈으로 들어온 책 판매 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가 저는 또 때가 되면 목돈으로 저자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했죠. 저자들이 이런 사정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의외로 출판사를 의심하는 저자들이 상당합니다. 1년 동안 책이 15권인가 팔렸었는데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보여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저자는 저한테 온갖 협박적인 내용을 써서 내용 증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보내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신의 책이 많이 팔렸을 텐데 출판사에서 사기를 친다는 것이죠. 자신의 책이 잘 팔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저자들이 적잖지만 책이 잘 팔리면 대한민국에서 대형 서점이나 대형 도서 총판이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망하는 일은 없겠죠. 또 책이 잘 팔리면 출판사들은 아마 먹고 살만 할 겁니다. 우리나라 출판 시장을 전체로 봤을 때 팔리는 책보다 안 팔리는 책들이 안 팔려서 폐기하는 책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효 출판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계약서에다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전혀 명시해 두지 못하였다는 것이 결국 시효 출판을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심각할 만큼 책이 안 팔리는 우리나라입니다. 글이 안 팔리는 책들을 보관하려니까 막 허리가 위청거리는 것이죠.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을 하니까요. 출판사에서 쉽게 출판사가 부담하는 인쇄 출판이라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인쇄 출판은 이 원고가 잘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또는 원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설레고 떨려도 절대 감으로 하는 인쇄 출판을 감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투고된 원고를 감으로 선택을 한다면 한순간에 수백만 원을 날리기 십상입니다. 문학 분야야 제 철학을 따라서
책이 안 팔려도 인쇄 출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위의 분야의 경우는 저도 그 사전 조사 없이 감으로 덜컥덜컥 인쇄 출판했다가 종이값도 못 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원고가 투고되지만 선뜻 채택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만일요 책이 안 팔렸을 때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을 조금씩 부담을 한다면 원고 투고를 저자도 쉽게 못하겠죠. 책이 안 팔려도 저자에게는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저작물의 가치와 명예는 저자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요. 책이 출간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에 납본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책 1000부를 출간했을 때와 300부 혹은 500부 출간하였을 때 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1세 때 2, 3천부 혹은 5천부를 찍기도 하였을 것입니다만, 요즘에는 특별한 경우, 예컨대 초판 판매량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1000부를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1000부를 찍을 때와 300부나 500부를 찍을 때의 책 한 권당 제작 단가를 따지면요, 300부나 500부 제작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책 제작 단가에서는, 책 제작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받는 비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쇄판 때인 CTP를 제작할 때는 300부를 찍거나 3만 부를 찍거나 비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책 페이지 수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또 제본서마다 다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본비도 500부를 제본하나 1000부를 제본하나 그 제본비를 똑같이 받습니다. 또 북 디자이너가 책 한 권을 편집하는 데는 그 책을 한 부를 찍든 또 만 부를 찍든 똑같은 노력이 편집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500부를 제작한다고 해서 1000부 제작비 절반이 드는 게 아니라 1000부나 500부 그 제작비에는 그렇게 생각만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책이 안 팔렸을 때 권당 제작 단가가 높더라도 500부나 300부를 찍었을 때는 그 위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책 판매에 자신이 없을 때 처음에는 300부만 찍어서 출고 반응을 봐가며 추가 인쇄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해드림 출판사에서 야심차게 진행해왔던 시효 출판이 실패한 이유를 좀 두서없이 살펴보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효 출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논리와 계획만 가지고 실행을 하였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유통 구조가 아닌 시효 출판만의 유통 구조를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 또 저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안 팔리는 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그러지 못한 채 배본처의 재고 관리를 철저하게 못하였다는 것, 또 시효 출판은 들어온 원고마다 시효 출판으로 할 게 아니라 승산 있는 원고만 선정을 해서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약서로 정리를 해 두었다면 저자나 출판사나 그 관계가 아주 깔끔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출판사를 성공시키려면 잘 팔리는 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였다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어야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런 부분이 아주 좀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것으로 임대출판, 즉 CEO 출판 이야기는 이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책 홍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자들은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데 아주 인색한 편이죠. 책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들려줄 얘기도 많고 유익한 내용도 들어두면 아주 그 보탬이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자든 누구든 하여튼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